남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너무 좋고 너무 잘 참고 너무 쉽게 베풀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고마워하지만 그 친절이 여러 번 반복되면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단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잘못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경시당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무감각함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이 무심코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웨이라고 합니다.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에서 부서장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를 세상 물정아는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며 한때 굳게 믿었던 신념들이 현실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수많은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문제를 처리하며 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관리의 핵심이 사람 중심이며 선의와 공감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를 금과 옥조처럼 여겼으나 너무나 많은 선의가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소모되고 심지어 결국 베푸는 사람 자신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길고 불편하며 자기의심으로 가득 찬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누구도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보고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래전 회사에 왕이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기술력이 뛰어나고 사람도 부침성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아직 팀장이었습니다. 왕은 부서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든 기술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그를 찾아가면 그는 항상 하던 일을 멈추고 참을성 있게 분석하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표했고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왕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라는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우렁찼습니다. 왕도 늘 손을 흔들며 웃으며 별거 아니야, 작은 문제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감사의 밀도도 모르는 사이에 옅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신입들은 선배들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왕에게 가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귀찮음이나 감사함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직 기능과 수단만이 남았습니다. 왕의 선의는 선물에서 공공자원, 즉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도구 상자로 변했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된 인턴이 매뉴얼을 찾아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고객과 통화 중이던 왕의 말을 끊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왕은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인턴은 왕의 늦은 응답이 마치 직무유기라도 되는 양 분명히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다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이 전화를 끊은 후 피곤하게 한숨을 쉬고는 여전히 그에게 다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왕의 미소에서 쉽사리 알아차리기 힘든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선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있었습니다. 어떤 선의가 너무 쉽게 얻어지고 아무런 진입장벽이 없다면 그것은 받는 사람의 심리적 계좌에서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관계 속 감정 교환으로 여겨지지 않고 사무실의 에어컨이나 정수기처럼 환경의 고유한 속성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이 존재할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사라지면 그저 환경이 나빠졌다고 불평할 뿐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제공해 온 사람이 지쳐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논리 중 하나는 끊임없이 베푸는 것이 당신을 더 사랑받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가치 하락을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공기와 물처럼 항상 존재하게 되면 당신은 정말 공기와 물처럼 배경 속에 완전히 잊혀질 것입니다.
후에 저는 관리직에 오르면서 이러한 현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받는 존재에서 당연한 존재로의 전락은 단순히 인심이 각박해졌다거나 도덕이 타락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심리학적인 심오한 메커니즘, 즉 우리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형성한 적응 반응과 유사했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본능적으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항상성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부서에는 장이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성격도 좋은 전형적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맡았습니다. 매일 가장 먼저 사무실에 와서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부서의 커피와 간식을 자발적으로 재주문하고 중요한 회의 일정을 모두에게 꼼꼼히 알려주고 심지어 누구의 택배가 도착하면 직접 찾아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에게 고마워요, 장씨,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늘 수줍게 웃으며 별말씀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이런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형식적이 되더니 때로는 아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씨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장씨가 급한 집안일로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커피 머신 옆에 커피 원두는 바닥났고 몇몇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커피가 없어? 총무부 정말 무책임하네. 그들은 이것이 원래 총무부의 일이 아니라 줄곧 장씨가 자신의 시간과 선의로 채워왔던 공백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더욱 저를 소름 돋게 했던 것은 다음날 장씨가 출근하자 한 동료가 반농담으로 그녀에게 장씨, 어제 안 계셔서 여기 다 난리가 났었어요. 커피도 못 마시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이 오직 기능 부재에 대한 불평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잔인한 역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장 씨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가치를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전 모든 헌신은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녀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해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해내지 못했을 때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은혜로 여겨졌던 행동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권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장 씨의 끊임없는 선의에 훈련되어 무감각한 수혜자가 된 것뿐입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선의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너무 순진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의를 도덕적 스펙트럼 안에 놓고 좋고 나쁨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베풀음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를 넘어 권력 관계를 구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많이 베푸는 사람을 약자이자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지속적으로 베풀고 한 가정, 한 팀, 한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사실 메트로놈을 쥐고 있는 사람이며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때 아무런 경계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동한다면 그는 사실상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매기는 권한을 받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전 상사였던 유 부장님이 생각납니다. 능력 있는 여성이었고 우리는 그녀를 유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유 언니는 부하 직원들에게 극진히 잘해줬습니다. 누가 집안일이 생기면 두말 않고 휴가를 허락했고 심지어 업무도 대신 분담해줬습니다. 누가 업무상 어려움을 겪으면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직접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도한 헌신으로 뒷받침하여 부서 전체의 실적이 항상 빛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모두 이런 상사를 만난 것이 삼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서 전체가 그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고 팀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은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모두 유 언니가 뒤에서 책임져 준다는 것에 익숙해져 일 처리가 더 이상 그렇게 꼼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회사 고위층이 우리 부서의 뛰어난 성과를 보았을 때 그들은 유 언니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이 팀이 당연히 이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목표는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유 언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에서 진정으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힘들게 노력하는 유 언니가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고위층과 당신에게 의존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부하 직원들입니다. 유 언니의 선의는 그녀에게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 자신을 고속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핵심 부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녀가 속도를 늦추려 하면 전체 기계가 그녀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논의를 누가 더 착한가에서 누가 누구의 가치를 통제하는가로 바꿀 때 많은 혼란스러운 현상들은 명확하고 가슴 아픈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 침식 현상이 가장 극심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다고 믿는 보금자리, 즉 가정과 친밀한 우정, 관계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 이면의 논리는 매우 견고합니다. 낯선 사람이나 일반 동료 앞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예절을 지키고 득실을 따지고 적절한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깨지기 쉽고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절친 앞에서는 이러한 방어 기제가 해제됩니다. 친밀함 그 자체가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환상이 사람을 제멋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믿고 배우자의 포용은 무한하다고 믿으며 절친의 이해는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덜 제약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데 더 게을러지며 걸러지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쓰레기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접 쏟아붓기 쉬워집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사촌 오빠가 이모에게, 즉 자신의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모는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며 푸짐한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리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은 후 사촌 오빠는 반찬을 한 젓가락 집어 들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엄마, 오늘 이 생선 좀 짜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하오 배려심도 없이 순전히 트집 잡는 듯한 뉘앙스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의 미소는 얼굴에 굳어졌고 작은 목소리로 "그래? 오늘 손이 좀 무거웠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옆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만약 이 요리가 식당에서 웨이터가 가져온 것이었다면 사촌 오빠는 절대로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더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혹평하더라도 어머니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친밀한 관계 속 거대한 역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오히려 사람이 가장 방종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은 많은 경우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자아를 가장 쉽게 드러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성격과 인내심을 외부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가장 나쁜 가혹함과 조급함을 결코 등 돌리지 않을 사람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상처 입히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존재하지만 그 형태는 더 은밀합니다. 한 사람의 선의와 능력이 과도하게 연결될 때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는 점차 살아있는 인간에서 감정 없는 기능으로 이질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의 장 씨라는 여직원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점차 사람들 입에서 장 씨라는 이름은 더 이상 웃고 피곤해하고 희로애락을 가진 젊은 여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기능들의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그 애프터는 티 주문하는 사람, 그 프린터 고치는 사람, 그 늘 여분의 충전기를 찾아주는 사람, 그 분명히 뒤처리를 도와줄 사람. 이러한 전환이 완료되면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상호작용 방식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 시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시설 자체가 유지보수나 휴식이 필요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후에 장 씨는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위장염으로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가 없던 첫날 사무실에는 커피 공급 중단이라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그 다음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과거 장 씨가 처리하던 온갖 자빌들이 도미노처럼 연이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 회의의 보관 파일을 찾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사무용품 신청 방법을 몰랐으며,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산업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잊었습니다. 사무실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 평소에 누가 관리했지? 장 씨는 언제 돌아와? 이 모든 목소리 속에서 저는 장 씨는 어떻게 지내? 많이 아파? 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그녀의 건강이 아니라 기능으로서의 그녀의 부재와 이 부재가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불편함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그녀의 쓸모로 압축되었습니다. 쓸모가 멈추자 사람들의 첫 반응은 괜찮아?가 아니라 그럼 이 일은 이제 누가 해? 였습니다. 이것이 문제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혜를 모르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보이지 않는 비인간화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곳에 있고 살아 숨쉬고 느끼고 있지만 당신의 희로애락, 당신의 피로와 한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만을 볼 뿐 가치를 제공하느라 소진되어가는 당신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묻습니다. 왜 그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가 계속 침범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요? 수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저 자신의 지난 경험을 깊이 되돌아본 후 저는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단순히 희생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오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내 한마디, 미안해서 삼켜버린 억지스러운 동의 한 번은 단순히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길은 통한다? 제가 처음 팀장이 되었을 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상사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 퇴근 시간이 임박했을 때 상사가 저에게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던져주며 다음 날 아침 일찍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임무이며 밤을 새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더 합리적인 시간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까봐, 그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네, 문제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새벽 4시까지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크서클을 달고 사실 완벽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매우 만족했고 저의 투지 정신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성공은 저에게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제 업무 효율이 밤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수준이라고 당연히 여기는 듯 했습니다. 비슷한 긴급 업무들이 빈번하게 저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계는 그날 밤 제 손으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묵히 받아들일 때마다 저는 그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속해도 좋습니다. 경계의 소멸은 결코 한 번의 붕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해안선이 반복되는 파도의 침식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물러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요구에 직면했을 때의 침묵,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인내는 상대방의 잠재의식 속에서 묵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당신을 숨 막히게 했던 그 상황에 대해 당신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과정 전체의 공모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착취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자신을 억누르면서까지 착한 사람 역할을 하려는 것일까요? 제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고 날카로운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선이라는 것이 때로는 순수한 도덕이나 이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 상실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베푸는 모든 사람이 넓고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내면은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유용한지 여부와 강제로 연결시킵니다. 그들은 미움을 받거나 소외되거나 버림받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베풀지 않고 모든 것을 떠맡지 않고 참지 않으면 관계나 집단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선의가 이러한 근본적인 논리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생존 전략, 즉 소속감과 수용을 얻기 위한 거래가 됩니다. 저에게 조 씨라는 부하 직원이 있었습니다. 조 씨는 업무 능력은 평범했지만 모든 사람의 부탁에 기꺼이 응하는 특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든 배달을 시키거나 표를 만들거나 심지어 대타를 서달라고 부탁해도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의 포스트잇 보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에게 주된 일과 부수적인 일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 자신의 업무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배워야 한다고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들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팀 회식이 있었고 술을 좀 마시다 보니 다들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반쯤 취한 상태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눈에 띄지 않았고 공부도 평범했고 외모도 평범했고 집안 형편도 평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장님, 저는 힘든 건 안 무서워요. 그냥 사람들이 저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것이 관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내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베풀미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시선과 남아있을 자격을 구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비극은 단순히 이용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비극의 핵심은 무감각한 수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관계를 매수하려는 베푸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는 시간과 에너지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정의할 권리까지 넘겨준 것입니다.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그는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다면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공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심리학 및 사회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해 찾는데 그것은 배은망덕이라는 현상에 대해 비도덕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에 감사를 오래 유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뇌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과 적응이며 감사와 같은 강도 높은 감정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뇌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배경 정보로 분류하고 주의 할당을 줄이는데 이것은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철도 근처 집으로 이사가면 처음에는 기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지만 몇 달 후에는 그 소리에 아예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나타날 때 뇌 속 신호 강도는 점차 약해집니다. 반대로 뇌는 상실과 희소성에 비정상적으로 민감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은 뇌의 위협 또는 손실로 표시되어 강렬한 감정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당신이 10가지 좋은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오늘 당신이 단 한 가지라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즉시 알아차리고 어쩌면 당신의 그 한 번의 안함만 기억할지도 모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배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저항하기 어려운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일수록 이러한 본능적인 미끄럼틀에 의식적으로 저항할 책임이 더 큽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려는 본능은 어떠한 명백한 악의 없이도 당신의 가치를 조금씩 침식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본능에 맞서 싸워 당신의 선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선의가 지속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사회적 여론, 특히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무조건적이고 보상 없는 희생 정신을 종종 칭송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불살라 남을 밝히는 것을 숭고한 미덕으로 여기며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어머니, 연장자,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기대를 합니다. 이런 이상은 도덕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실제 복잡하고 역동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종종 위험한 구조가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의는 관계의 균형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한쪽이 요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베풀고 보답하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은 피로와 원망을 계속 쌓아가지만 이를 조절하고 해소할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결국 사랑은 봉사가 되고 봉사는 의무가 되며 의무는 족쇄가 됩니다. 저는 한쪽 배우자, 대개 아내가 지나치게 현명하여 파탄에 이른 가정을 여러 보았습니다. 이 아내는 모든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남편이 후환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이 가정의 화목과 남편의 감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편이 점차 집안의 모든 것을 호텔 서비스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는 집에 돌아와서 그저 소비자에 불과할 뿐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아내가 가끔 불평할 때면 그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책임을 지거나 경험해 볼 것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부족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은 사랑으로 죽은 것입니다. 한쪽의 과도한 헌신은 다른 한쪽의 성장 기회를 박탈했고 결국 서로 간의 존중을 죽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관계의 붕괴는 선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의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자원처럼 잘못 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사함을 칭송할 때 어쩌면 자신을 비우고 균형을 잃은 무사함이 관계의 죽음을 위한 길을 닫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냉담하고 이기적이며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랜 관찰과 반성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베풀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풀매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제공에서 구조화된 제공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켜져 있는 수도꼭지처럼 물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 모두가 물의 소중함을 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는 매일 내리지 않습니다. 비는 때와 리듬,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내릴 때마다 더욱 소중하고 비로소 땅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제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베풀지, 언제 베풀지, 어느 정도까지 베풀지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의가 표현되고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팀에서 이런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들이 어떤 문제든 언제든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정해진 오피스 아워를 만들고 저를 찾아오기 전에 최소 2가지 해결책을 스스로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직접 답을 주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적응하지 못하고 제가 변했다, 말하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팀의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선의지도 넣는 더 이상 값싼 질의응답 서비스가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총매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착한 사람인 장 씨에게 그녀가 하는 본분 외의 일들을 교묘한 방식으로 가시화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 메일에 이번 주 커피 원두는 XX 맛으로 구매했습니다. 모두들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슬쩍 언급하거나 누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 보고서를 먼저 끝내야 해서요. 대략 30분 후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치사도 아니고 회피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드럽지만 명확한 선언입니다. 저의 헌신은 저의 선택이며
그것에는 비용과 경계가 있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당신의 선의를 침묵하는 수동적인 배경으로 두지 않고 명확하고 의식적인 행동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갈등, 상처, 그리고 관계의 끝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 처음, 두 번째, 10번째 거절을 하고 나서 저는 판도를 뒤엎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절은 관계의 본질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에서는 당신이 가끔 에너지, 시간 또는 원칙 문제로 도움을 거절할 때 상대방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괜찮아요. 하던 일 먼저 하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도구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균형하고 기생적인 관계에서는 당신의 첫 거절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충격, 분노, 비난, 심지어는 감정적 협박일 것입니다.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 작은 부탁도 안 들어주다니.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쌓아온 감정이 이렇게 약할 줄이야. 보세요. 당신의 거절은 현상액처럼 당신의 인내심에 가려져 있던 관계 속 실제 요구들을 순식간에 노출시킵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는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것이며 그 파열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말할 권리도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도 없는 관계는 결코 사랑이 아니라 미화된 노예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오직 당신의 쓸모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저절로 멀어지거나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틀림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인간성의 일부 진실을 깨닫게 하고 실망감과 외로움까지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소독의 고통이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을 걸러내 주어 누가 진정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아끼는 친구인지, 누가 단지 자원으로서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인지를 마침내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개 성격이 가장 좋거나 가장 너그럽거나 가장 기꺼이 돕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명확한 원칙과 확고한 경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존경은 그들이 다가가기 어렵다거나 지위가 높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명확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교류할 때 마음속에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계가 어디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원칙이 없고 경계가 모호한 착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유순해 보이지만 그의 반응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의 한계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모르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시험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은 작은 부탁을 들어줬지만 내일은 더 큰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명확한 멈춤 신호를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존경을 얻는 것이 끝없는 타협과 희생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일관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강경하거나 냉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예와 아니오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압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확고한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겉으로만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감정과 한계를 팔아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감과 확고함 자체가 말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선은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균형해진 많은 관계에서는 너무 많은 침묵과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10년의 인내와 희생보다 적절한 시기에 침착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한마디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직접 부하 직원들 간의 갈등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A는 성실하지만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는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B는 나중에 들어온 직원으로 똑똑하지만 다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B는 종종 자신이 하기 싫은 사소한 일들을 반농담조로 A에게 떠넘겼고 A는 늘 묵묵히 받아들여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B의 행동은 점점 더 지나쳤고 A의 불만은 쌓여만 갔으며 업무 효율은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저는 A와 면담을 가졌고 그는 오랫동안 쌓였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고 명확히 말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A는 고개를 저으며 사이가 나빠질까 봐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당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해요. 저의 격려에 힘입어 다음번에 B가 자료 정리 업무를 A에게 또다시 떠넘기려 했을 때 A는 심호흡을 하고 B의 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는 당신의 직무 일부이고 저도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A는 나중에 저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사무실 전체가 1초 동안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B의 표정은 매우 놀랐고 심지어 당황스러웠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파일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B는 더 이상 A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A가 걱정했던 것처럼 파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전문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금 이치를 확인했습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는 것입니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확고한 어조로 이 방식이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정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상대방을 이 관계를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틀로 되돌리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한마디의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10년의 묵묵한 인내가 이루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길을 걸어오며 많은 일을 겪은 끝에 저는 좋은 관계란 친족 관계든 우정이든 직장 관계든 그 근본은 결코 어느 한쪽이 베푸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균형에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글은 선의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이기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소모되어 고갈될 때까지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왜곡된 선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질 높은 관계는 당신이 덜 친절해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친절하면서도 온전한 자신을 유지하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당신은 베풀지만 자신을 소멸시킬 정도로 베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내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잃을 정도로 인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당하지만 상대방이 당신도 피와 살을 가졌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를 원할수록 서로를 귀찮게 해야 하고 감사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이성적인 경계로 감성적인 존중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입에 담는 정의와 은혜는 결국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불평등한 의존 관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사랑은 끝없는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절함과 환심사기를 혼동하고 베풀음과 영합을 혼동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완전히 소진해야만 고상함이라는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가치관을 더 이상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친절함은 풍요롭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나무처럼 자기 존중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내리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면서도 자신은 부러지지 않는 그런 친절함이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머물러야 할 가치 있는 관계는 분명 이런 관계일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들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선의는 어쩌면 예의 바른 자기 파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랑과 선의를 베풀면서도 온전하고 가치 있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왔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